어머님, 제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이 옷이며 가방, 신발은 너무 촌스러워서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눈치. 너가 매번 고맙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거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거야. 아, 제발 저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궁금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박말자라고 해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채소 떼러 가고 밤늦게 가게 문 닫으면 온몸이 녹초가 됐죠. 그래도 그 세월을 버티게 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아들 형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며느리까지 내 자식이다. 저는 원래 누군가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남편은 당신은 손에 뭔가 안 들고는 못 살아. 저는 그게 제 성격이자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나가면 그냥 물건이 아니라 혜진이에게 어울릴까 늘 먼저 떠올려요. 옷가게에서 블라우스를 보면 색감과 무늬를 유심히 살펴요. 얼굴이 환한 아이니까 파스텔 톤이 어울린다 싶어서 하늘색이나 연보라색을 골랐죠. 때로는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입기도 했어요. 결혼식 하객으로 가거나 모임 있을 때 입으라고요. 신발은 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시장 골목 끝 구두 가게 사장님이랑은 오랫동안 거래했는데 새로 들어온 디자인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굽이 높지 않고 발볼이 넉넉한데도 세련된 라인을 가진 걸 고르려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색깔도 중요했어요. 검정은 무난하지만 베이지나 네이비 같은 색이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인다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스카프는 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계절마다 어울리는 소재와 패턴이 다르잖아요. 봄에는 가벼운 실크의 잔꽃무늬나 파스텔색, 가을엔 조금 톤 다운된 체크무늬나 와인색 계열을 골랐어요. 저는 늘 이건 목에 두르면 얼굴이 더 환해 보이겠다 상상을 했죠. 가방도 그냥 싼 거 사지 않았어요. 가죽 가방 매장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고른 건 부드러운 소가죽의 은은한 베이지 빛이 도는 숄더백이었어요. 손에 쥐면 다죽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가방 옆면에는 작게 새겨진 금빛 로고가 고급스럽게 빛났죠. 혜진이가 출근길에도 주말 약속에도 무난하게 멜 수 있도록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어깨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 키가 작은 혜진이도 편하게 멜 수 있었고 안감은 부드러운 세틴 소재라 물건을 넣고 꺼낼 때마다 손끝이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사 들고 나오며 이 정도면 혜진이도 정말 좋아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골라 산 걸 집에 와서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제 즐거움이었어요. 포장지 색과 리본을 맞추고 쇼핑백에 담을 때까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죠. 이건 정말 혜진이가 좋아하겠다. 혼자 웃으며 포장을 마쳤어요. 옷, 신발, 스카프, 가방만 챙긴 게 아니에요. 반찬은 말할 것도 없어요. 김치 담그면 무조건 혜진이 몫으로 한 통을 따로 빼놓고 제철 나물이나 장조림, 멸치볶음을 만들어 넣었어요. 시장에서 닭이 싱싱하게 들어오면 2마리씩 사다가 손질해서 양념까지 해뒀죠. 소고기도 부드러운 부위로 잘 골라서 한 근씩 포장해 보냈어요. 쌀은 아예 20kg짜리를 사서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줬고요. 주말 아침이면 남편이 오늘도 며느리네 가나? 하면 저는 그럼 기다릴 텐데. 하면서 바리바리를 싸들고 나섰죠. 며느리 집 식탁 위에 제 손맛이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이웃 친구 애순이가 한 번은 길에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말자야, 너는 며느리 사랑이 유별나. 저렇게까지 챙기는 사람 요즘 드물어. 혜진이가 고맙다고 웃어주면
그게 제일 보람 있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도 시장에서 달 2마리와 하늘색 브라우스를 샀어요. 은은한 무늬가 들어간 건데 제가 보기엔 정말 세련됐어요. 집에 와서 브라우스를 펼쳐 거울 앞에 대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마음이 곧 부메랑처럼 제 가슴을 찌를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늘색 브라우스와 양념한 닭을 들고 아들네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혜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시장에 새로 들어온 거야. 내 얼굴이 환하니까 하늘색이 딱이더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미니멀하게 살려고 해서요. 필요한 건 또 필요하잖아. 이건 꼭 입어봐. 혜진이는 브라우스를 펼쳐보다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어요. 실은 예쁜데요. 저는 약간 쿨톤이라서요.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교환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영수증은 버렸지. 딱 내 생각나서 샀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줘도 될까요? 가슴 한쪽이 서늘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내가 편하면 그러렴. 식탁에 닭을 올리자 혜진이가 냄비 뚜껑을 들었다가 닫았어요. 향이 진하네요. 남편이 요즘 담백한 것만 먹으려 해서요. 매운맛 줄였어. 괜찮을 거야. 오늘은 냉장고가 꽉 차서요. 일단 냉동실에 넣을게요. 근데 우리 냉동실이 작은 거 아시죠? 저는 그 말 끝에 힘을 느꼈어요. 가볍게 내려놓은 말인데 마음은 묵직하게 찍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애순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챙겨주고 왔구나. 응. 근데 요즘 애들은 미니멀이라네. 미니멀 좋지? 근데 전까지 미니멀일 필요는 없지. 영수증 있냐고 묻더라. 어이쿠야. 그건 거의 신호야. 이제 필요 없다는 신호.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내가 너무 몰아서 챙겼나 싶기도 하고. 며칠 뒤 장에 새로 들어온 로퍼가 있었어요. 굽이 낮고 발볼이 편한데 라인이 날씬했어요. 베이지 톤이 차분해서 코트랑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사이즈를 물어보고 계산대에 섰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어요. 손에 쥔 상자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정말 필요한가? 혹시 또 영수증을 묻진 않을까? 그럼에도 결국 저는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마음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 주말 로퍼와 쌀 10kg, 상추를 들고 다시 올라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내미니 혜진이가 웃으며 받았어요. 요즘은 로고가 안 보이는 걸로 신어요. 베이지도 예쁘긴 한데요. 저는 좀 더 차갑고 도회적인 색을 선호하거든요. 한번 신어보고 불편하면 말해. 혹시 박스랑 포장 그대로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중고로 해놓을 때 상태가 중요해서요. 중고라뇨? 선물 준 사람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제 웃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쌀은 잘 가져왔다.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아, 쌀. 저희 둘 다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요.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다음부터는 작은 포장으로 부탁드려요. 알았어. 작은 걸로 보낼게. 그리고 상추는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수경 재배로 신선한 걸 키워 먹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자꾸 쌓이면 정리가 힘들어요.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갈게. 말끝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저는 들고 온 상추를 다시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싱크대 앞에서 로퍼 박스를 열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굽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품질이 좋아 보였어요. 나 같으면 기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덮었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다른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브라우스, 스카프, 토트백, 손수건 세트. 전부 제가 고르고 골라 담았던 것들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표정이 왜 그리 어둡노?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꼭꼭 접히는 기분이야. 당신은 원래 많이 주는 사람이지. 근데 상대가 고마운 걸 모르면 덜 주는 연습도 필요해. 조금만 더 지켜볼게. 혹시 내가 방식을 바꾸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 방식이 아니라 마음 문제일 수도 있지. 그래도 아직은 내가 먼저 등을 돌리기는 싫어. 일주일 뒤 혜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다음에 주실 땐 꼭 영수증 부탁드려요. 사이즈나 톤이 애매해서요. 저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어요. 알았다. 다음엔 영수증 챙길게. 그 한 줄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그 문장이 제 마음을 깎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손이 자꾸 쇼핑백으로 가려는데 일부러 멈췄어요. 내일은 장에 가더라도 그냥 지나치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래도 희미한 기대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희미함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이 얼마나 약한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은 뜨거웠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어요. 저는 장에서 연한 아이보리색 브라우스를 발견했죠. 목선이 살짝 드러나고 소매 끝에 은은한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혜진이 하얀 피부에 이거 입으면 정말 고급스럽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가게 주인도 이건 진짜 물건이에요. 젊은 애들도 좋아해요 하기에 주저없이 샀죠. 그리고 달백 수경 닭과 한우 불고기 거리까지 챙겼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브라우스는 구김 하나 없게 다림질하고 닭과 한우는 입맛에 맞게 요리하라고 그대로 포장했어요. 포장하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어요. 아들네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가 나왔어요. 저는 쇼핑백을 내밀며 이거 봐. 내 생각나서 샀다. 오늘 날씨랑도 잘 어울릴 거야. 혜진이는 브라우스를 꺼내더니 잠깐 쳐다보고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옷, 신발, 스카프, 가방 다 너무 촌스럽고 올드해요. 저랑 전혀 안 맞아요. 그만해주세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색감, 디자인, 소재까지 살폈는데 제 취향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난 내한텐 어울릴 줄 알았는데. 혜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친구들도 요즘 그런 거 안 입어요. 사실 친정엄마랑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취향은 완전 옛날식 올장터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속이 뜨겁게 끓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진은 브라우스를 다시 쇼핑백에 구겨 넣더니 식탁 한쪽 구석에 툭 던졌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닭을 보더니 비닐째로 냉동칸에 쑤셔 넣었어요. 저는 무겁게 몸을 돌려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낮게 읊조리는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너무 선명했죠. 아유, 눈치도 없이 매번 저런 거 들고 와. 창피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냄새까지 촌스러워. 톡 까놓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그 말에 발끝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뭐라고 했냐 물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지만 가슴 속 뜨거운 것이 식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어요. 혜진 주려고 사둔 브라우스, 가방, 스카프가 쇼핑백째로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였나? 난 정성이라고 믿었는데 저 아이에겐 짐이었구나. 제 손끝이 떨리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끊어졌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노? 그만하려고. 뭘? 그 집 챙기는 거. 이제 내가 해주는 게 다 싫다잖아. 그래, 그만해라. 이제 우리를 먼저 챙기자.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저 집엔 내 손길 절대 안 간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결심을 시험하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며느리와의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장에 가도 옷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카프나 구두를 보면 손이 저절로 가다가도 촌스럽다, 올드하다는 말이 귓가에 울리면 그대로 발길을 돌렸어요. 반찬거리를 사도 그 집 몫은 따로 빼지 않았죠. 남편이 눈치를 채고 물었어요. 정말 안 줄 거야.
그래. 이번엔 진짜 안 줄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싫다는데 왜 굳이 하겠어? 남편이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그게 잘하는 거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녁밥을 준비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형식 아내라는 글자가 떴죠.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어요. 전화를 받으니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요즘 왜 쌀이나 고기 안 보내주세요? 저는 웃음도 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더 이상 사다 주지 말라며. 그건 옷이나 신발, 스카프 같은 거고요. 쌀이나 고기는 해도 되죠. 그건 실용적인 거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나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나 이제 다 하기 싫다. 혜진은 잠시 조용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남편이랑 저 요즘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쌀이나 고기 보내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괜히 섭섭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잘랐어요. 섭섭하긴 누가 섭섭해. 내가 더 섭섭하지. 정성껏 해준 걸 두고 촌스럽다느니 올드하다느니 거기다 친정엄마랑 같이 웃었다며? 그 말 평생 잊지 않을 거다. 혜진이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친정엄마한테 잘해라. 나는 이제 상관 안 한다. 아니, 그건 그렇고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김치 도와줄 수 있나요? 남편이 바빠서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내 입으로 나더러 손대지 말라더니 김치는 또 해달라? 나는 김치도 쌀도 고기도 이제 너희 집에 가져다 줄 일 없다. 다시 부탁하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히 끝내자.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줄 이유 없다. 그래, 나도 이제는 그 집에 내 마음, 내 돈, 내 시간 한 톨도 안 쓸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 결심했어. 이제부터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 돈, 그 정성, 그 시간 우리를 위해 쓰자.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커다란 줄 하나를 그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건조하게 유지하겠다는 줄이었어요. 그 줄은 끊기 직전에 팽팽한 시 같았지만 저는 손끝에서 가위질하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어요. 며칠 뒤 형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혜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했더니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다며?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면 내가 그 말을 못할 거다. 아, 엄마, 그건 그냥 오해일 수 있잖아. 아니다. 분명히 들었어. 나도 내 자존심이 있다. 형식은 잠시 뜸을 들이다 그래도 김치는 좀. 말을 흐렸지만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김치 절대 안 한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내 마음이 이미 예전의 박말자가 아니란 걸.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더 단단해질 거라는 것도요. 다음에 만나게 될 때 나는 분명 더 단호해져 있을 거예요. 일부러 형식이랑 혜진을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한상 가득 차리는 대신 김치, 달걀말이, 된장국만 올렸죠. 이제는 더 이상 특별 대접 없다는 신호를 주고 싶었거든요. 형식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간소해? 그냥 내가 평소 먹는 밥이야. 너희도 이제 이렇게 먹으면 돼. 그러자 혜진이 피식 웃더니 물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본인 생각이 옳다고만 믿고 다른 사람 취향이나 기분은 전혀 안 고려하시잖아요. 제가 돌려말하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참아주나요? 다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참아준다. 내가 참아준 적이 있니? 내가 시장에서 몇 시간씩 돌아다녀 너한테 어울릴까? 하고 고른 옷, 신발, 스카프, 가방 내 말대로 촌스럽다고 구겨 던져놓고 영수증 찾으라 하고 냄새난다 하고 내 친정엄마랑 같이 비웃었지. 그게 참아준 거냐?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싫다는데 왜 계속하세요? 차라리 항상 묻으시면 서로 편하죠.
그 말에 저는 단단히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내 말 맞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뭐 해주는 건 다 싫어하지. 근데 웃긴 건 필요할 땐 또 손 벌리잖아. 나도 내 행동 다 싫다.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행동 싫어한다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는 거지. 뭐 다 이뻐서 반찬해주고 선물 갖다 바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그리고 나한테 뭘 기대하지도 마. 내가 싫다던 건 내가 평생 안 해줄 거니까. 형식이 당황해 엄마, 그렇게까지. 저는 바로 잘랐습니다. 형씨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짓밟고 나를 속물 취급했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니?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쓸 거다. 남편이 옆에서 단호하게 거들었어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너희 앞으로 우리 재산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우리 둘 노후를 위해 쓸 거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도 인연도 없다. 내가 날 무시한 순간 그 인연은 끝난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밥은 다 먹었으니 설거지는 너희가 해. 난 더 할 얘기 없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늘로써 그 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혜진은 눈이 뒤집히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와서 없는 셈 치고 살자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쌀, 고기, 김치는 계속 해주셔야죠? 자식인데 형식이 당황해서 혜진을 말렸지만 혜진은 팔을 뿌리치고 더 세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파트 원래 우리 줄 생각이셨잖아요. 형식 씨 외아들인데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쓰시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손해잖아요. 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 내가 나한테 해온 짓을 생각해봐. 그게 손해야? 난 이제 사람 대우 못해주는 사람한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땐 너무 예민했어요. 앞으로는 감사히 받을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묵묵히 눈만 마주치자 혜진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한 말들 다 취소할게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형식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성격이 좀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둘 다 반성했어요.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나는 내 표정, 내 말투, 그 비웃음까지 다 기억해. 내가 싫다던 건 평생 안 해줄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마. 혜진이 울먹이며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형씨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전화도 방문도 부탁도 없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다.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만든 결과야. 각자 사는 게 제일 좋아. 혜진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이 묵은 돌덩이가 굴러떨어진 듯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숨을 고르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찬 바람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본다. 그리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따라 홀짝이며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굵직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머니, 상가는 제거나 다름없잖아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위의 뻔뻔한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도장?
그 상가가 왜 내 거야? 그건 내 노후를 위한 거야. 그러자 사위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장모가 있습니까? 다들 집도 차도 받는다는데 저는 뭐예요? 사위를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윤경자입니다.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을 지킨 이유는 오직 딸 미선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집과 노후 자금, 그리고 작은 상가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앞으로는 미선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미선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늘 저를 붙들었지요. 알바도 구해봤지만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사장님이 너무 무섭게 말해. 하며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지금의 사위 장진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보험 설계사라 했는데 첫인상은 참 부드럽고 예의 바르더군요.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미선이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치아들처럼 생각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치엄마처럼 모실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제게 사위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진현이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기댈 차례야. 엄마는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도 진현은 다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까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제가 든든히 받쳐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딸도 나도 의지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지인들에게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든든해서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며 일군 집과 상가, 그리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 언젠가 우리 딸과 사위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지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와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않을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제가 쏟아온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 진현의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라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끝마다 묘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활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노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꺼내면 그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편하게 카드 쓰고 좋은 데 살면서 즐기잖아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말투엔 늘 은근한 깎아내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도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쓰려왔습니다. 얼마 후 진현은 본격적으로 부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험 영업을 하는데요. 어머니 지인분들 중에 필요한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곁에 있던 딸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현 씨가 지금 자리 잡아야 할 때잖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그건 안 된다.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다 힘들게 살아.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겠니? 나는 못한다. 순간 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불만이 스치고 입술이 얇게 달라붙었지만 그는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괜히 말씀 꺼냈네요. 그렇게 물러서는 듯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못내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오랫동안 왕래 없던 동네 친구들이 하나같이 불편한 기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내 사위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 네가 소개했다고 하더라. 보험 좀 들어달라고 성가시게 굴더라.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걸 권하니? 또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이 추천하셨다고 자꾸 강조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정말 곤란했어. 앞으로는 좀 말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떨었습니다. 내가 분명 거절했는데 내 이름을 팔아 지인들에게 갔다고?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다니.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따져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 미선은 늘 남편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는 보험, 영업 도구에 불과한 거였구나.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된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은 금이 되어 제 마음을 무겁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현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앉더니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지인들 소개 안 해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실적이 확 달라졌을 텐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지인들한테 몰래 연락한 거냐? 내 이름을 팔아서 보험을 권유한 게 사실이냐?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출기운에 가려졌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며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사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이랑 결혼했으면 장모님 인맥 좀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뭐 큰 잘못했습니까? 감사해야죠. 제가 얼마나 발로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 정도도 못해주면 제가 무슨 수로 살아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내용은 날선 비난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진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밀치고 문을 쾅 소리 나게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집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체면 잃지 않으려고 거절했을 뿐인데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진현은 술자리만 다녀오면 꼭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장인장모가 아파트 사주고 차도 뽑아줬다더군요. 덕분에 여유 있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저희는 뭐 없잖아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속내는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눈빛엔 억울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고 그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겨냥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돌덩이를 삼킨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딸 하나 키워낸 게 뭐가 죄란 말인가? 내 집과 내 상가를 다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아직 내 명의인데.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체면을 생각하면 더더욱 따져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에 취해 들어온 사위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혹여 또다시 내 앞에서 무례한 말을 쏟아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마다 제 가슴엔 또 하나의 금이 그어졌고 그 금은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위가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될까? 믿음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고 기대는 서러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엔 깊은 불안의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손목 관절이 성할 리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손목에 심한 통증이 몰려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실 겁니다. 빨리 수술하시죠. 저는 겁이 덜컥 났지만 더 미루다간 손을 쓰지 못할까 두려워 결국 입원 수속을 받았습니다. 입원 첫날 저는 속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선이랑 진현이가 와주겠지. 사위는 늘 가족이라 했으니 병실의 얼굴은 보이겠지. 하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딸은 그저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현 씨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 진현 씨 오면 밥도 차려야 하고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 간병인 불러. 미안해, 엄마. 다음에 시간 나면 들를게. 딸의 목소리엔 미안함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전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막내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병실로 달려온 막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선이나 사위는 안 와도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 여동생 하나가 이렇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데 정작 친딸은 남편 곁에 붙어 있으니 서러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고 회복실에서 나올 때도 막내 여동생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위 같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언니 인생은 언니가 챙겨야 해. 그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딸인데 결국 의지할 곳은 친정 동생뿐이라니. 며칠 동안 막내는 꼬박 제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약 챙겨주고 주를 사오고 땀에 젖은 제 이마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는 늘 막내가 앉아 있었고 딸과 사위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약봉지를 챙겨드는 사람도 모두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구나. 그런데 퇴원하고 며칠 뒤 진현이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회복되셨죠?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제가 영업 촬영을 바꾸려 하는데 조금 보태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게 곧 가족의 자랑 아닙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딸에게조차 저를 챙기게 하지 않던 사람이 회복도 채 되지 않은 제게 돈을 요구하다니.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요동쳤지만 끝내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며칠 뒤 진현의 부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오려나 싶었지만 그때부터 진현의 모습은 제 앞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 병실을 찾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가 간호를 하고 과일을 깎아드리며 웃는 얼굴로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효심 가득한 아들의 표본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진현은 이런 말을 병실 복도에서 친척들이나 간호사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요즘 보기 힘든 효자네. 칭찬이 빗발쳤고 진현은 그 말들에 취한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직접 끓여온 미음을 떠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가족은 나의 뿌리, 부모님은 나의 자랑이라는 글귀까지 덧붙였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이다,
역시 진현 씨는 효자네. 라는 말이 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수술 땐 그림자도 안 비치더니 자기 부모 앞에서는 천사 행세라니. 결국 나는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들러리였어. 그냥 지갑만 가진 사람일 뿐이었어. 어느 날 저녁 지퍼실에서 우연히 진현과 미선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심한 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장모님은 막내 이모 있잖아. 그분이 다 챙기시잖아. 우리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상가는 내거나 다름없어. 결국 내 엄마 재산은 우리가 가져올 거니까 지금부터 뭘 해줄 필요는 없잖아. 미선이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엄마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걸려. 진현은 코웃음을 치며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 넌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우리가 챙길 건 우리 부모님이지. 장모님은 막내 이모한테 맡기면 돼. 어차피 상가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그거 받으면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게 효도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상가를 저렇게 함부로 자기 거라 기정사실화하다니. 내가 그냥 돈줄이었구나. 아플 땐 외면하고 필요할 땐 돈만 뜯어내면 되는 존재.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서는 핏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막내 여동생, 휠체어를 밀어주던 그 손길, 그리고 병실 한 번 오지 않은 딸과 사위. 그 모든 기억이 제 마음을 쥐어뜯듯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가 들러리로 살던 시절은 끝났다. 저 인간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상가, 그 재산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진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막내 이모한테 맡기면 돼. 우리는 받을 것만 받으면 돼. 그 잔인한 한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현은 회사에서 상사가 흘린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주식판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이번에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더라. 지금 들어가면 최소 2배는 먹는다. 귀가 얇은 진현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진 돈을 몽땅 털어넣고 모자라다 싶으니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습니다. 잠깐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곤두박질 쳤고 화면에 찍히는 붉은 숫자들은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반토막 빚은 눈덩이처럼 풀어났습니다. 그 순간 진현의 머릿속을 스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장모님 상가는 내 거나 다름없다. 언젠간 다 내 손에 들어올 건데 지금 미리 담보를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는 이미 제 상가를 자기 소유물인 양 마음대로 굴리기로 결심했고 대출 서류를 챙겨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곧 다시 일어나면 우리 가족이 단번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식탁 위에 던져진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담보대출 계약서라 쓰여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진현아, 이게 뭐냐? 제가 묻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잠깐 상가 담보 잡히면 됩니다. 어차피 제거될 건데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상가를 자신의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피땀으로 마련한 내 노후의 버팀목을 사위라는 작자가 이렇게 함부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안 된다. 그 상가 내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진현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일그러졌습니다. 태어남은 고증으로 바뀌었고 목소리는 거칠게 치솟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미선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부부는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다들 장모님한테 도움받아 집 사고 차 받는다는데 우리는 맨날 빈손이에요. 너희가 빈손인 건 내 탓이 아니야. 아니, 그럼 대체 뭐하러 장모가 있습니까? 딴 집 사위들은 다 아파트 받아서 편하게 산다는데
전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손끝은 떨며 서류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한 번이 우리 가정의 기로입니다. 도장 찍어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부하세요? 그럼 미선이 앞날은요? 결국 고생만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상가는 내 것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진현은 아예 노골적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참 답답하시네. 결국 나중에 혼자 쓸 거예요. 미선이도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가 붙들고 뭐 하시려는 겁니까? 나이 들어 고집 부리다가 결국 외롭게 남으실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저한테 넘기세요.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내 장모가 내 돈줄이냐? 내가 내 보험 계약 팔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식 도박기 내어줄 하수인도 아니다. 상가가 내 손으로 들어가면 내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감히 내 돈으로 그럴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현의 눈동자가 일그러지더니 서류를 획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흔들었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드러나는구나. 나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만 여겼던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더 참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마침내 결심이 제 속에서 굳게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쥔다. 저 뻔뻔한 입에서 다시는 어머니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의 진현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식 때문에 빚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사 말만 믿고 덤볐다가 다 잃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까지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다짐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던 사위가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뉘우침보다도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진현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상가를 내거라 약속이나 했던 적이 있었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딸 미선이도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남편 곁에 주저앉아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도와줘. 진현 씨 정말 이번에 크게 뉘우쳤어. 빚만 조금만 막아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 버리지 않으면 우린 달라질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은 흔들렸습니다. 외동딸, 평생 제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란 아이도 결국 남편의 뒤에만 숨어 제게 손을 벌리는 도구로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지연아, 너는 나를 돈줄로만 봤고 미선아, 넌 남편 말만 따라 나를 외면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는지 기억하니? 내 이모였다. 너희는 그때조차 오지 않았다. 진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나 제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 말에 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미선은 엄마 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휴대폰 화면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번쩍였지만 저는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수술대 위에서 홀로 버려졌던 순간과 사위의 막말이 떠올라 금세 단단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장가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사위의 요구는 끊이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가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한순간에 굴러내린 듯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아온 제 마지막 재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야 제 삶을 제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상가는 좋은 조건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일부는 조용히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배움의 기회조차 없이 공장에서 손발을 혹사시켜야 했던 제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누군가에게는 제가 못 누린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오래도록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계획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찾아가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막내 여동생과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영어회화 교재를 사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과 자수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장모도 누군가의 돈줄도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